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휴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 1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3,566명입니다. 전날보다 2,643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보다 5만 8,737명 늘었고 2주일 전인 지난 13일보다는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66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으며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49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 수 7,944명을 기록했는데요. 치명률은 0.28%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양쪽이 치열하게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침공 나흘째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함락을 노렸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예상 외로 거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시가전 속에서도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에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부의 하리코프가 어제 러시아군에 뚫렸습니다. 폴란드 국경과 70km 떨어진 서부 리비프에도 러시아군이 진입했습니다.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러시아 남부 체첸 자치공화국의 전투원들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올해 들어 8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52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잠시 멈췄던 북한이 올림픽 폐막 일주일 만에 무력 시위를 제기한 겁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한 대선과 4월 15일 태양절 등을 앞두고 강도 높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청와대는 NCS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 침공과 관련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린 미국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 3,56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99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4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85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3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13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서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들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대기 건조 심해지는 곳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16도 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2월 2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 각급 학교들 입학, 개학, 그쵸? 아이들 학교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생각에 들뜬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 네. 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이 목전인데 그래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비슷한 건데 네네.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꼭 챙겨야 되는데 면역력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챙길 것인지 자, 한번 보시죠. 오늘 1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요즘 내 몸을 지켜줄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할 면역력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세 자녀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김지희 주부와 가족들을 만나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알아봅니다. 요즘 개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운동 상매경에 빠져있는 김지희 주부와 세 자녀들인데요. 집에서 주로 하체 강화 운동을 한다는 지희 씨. 야외 활동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면역력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한 30분씩 홈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양팔을 크게 벌리고 배를 튕기는 동작을 해보는데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서 면역력까지 높아지는 운동이랍니다. 열심히 땀 흘렸으니 영양 보충도 해줘야겠죠? 이제 여기다 피자 치즈를 넣어줄 거예요. 엄마가 애벌로 익힌 단호박 속에 계란과 치즈를 넣어줍니다. 듬뿍 넣어줄 거야. 듬뿍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단호박 영양찜이라고 단호박에 피자 치즈랑 계란을 넣고 오븐에 찌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양 간식이 돼요. 단호박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혈액 순환에도 좋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음식입니다. 완성! 자, 맛있게 먹자. 쏙 넣어버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단호박 영양찜. 평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았는데요. 맛있어? 수빈이는 맛있어?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거야. 알았지? 네.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양치하러 갈까? 네. 그래, 가자. 양치하러 가자.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러 가는 가족들. 같이 양치해요. 아빠 같이. 평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한답니다. 사실 잇몸 질환은 치아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약 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요. 지희 씨 가족에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구강 관리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기능성 칫솔의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이거는 일반 칫솔이 아니고 미세 전류 칫솔이라서 자동으로 전류가 나와서 치태를 제거해 주거든요. 따끈따끈하시는 않으세요? 전류가 흐르는데? 네. 처음에 전류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따끔거리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전류가 흐르는데도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미세전류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미세전류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가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그러니까 전극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라디오 주파수 정도의 미세전류로 입속 치태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미세전류가 치태를 제거하는 원리는 뭘까요? 치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입냄새가 심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치아와 잇몸의 주변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미끈미끈한 막을 형성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여기에 특수한 미세전류를 어떤 주기로 잘 가하면 이 미생물막, 즉 세균막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있는 염증이 해소가 되고 구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FDA 승인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미세전류 칫솔의 플라그 제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세전류 칫솔과 일반 칫솔을 비교하는 블라인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세전류 칫솔을 사용한 군에서 25% 감소하였고 잇몸 염증이 53.6%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구강관리법. 그중 가장 기본은 바로 올바른 칫솔 사용법인데요. 전문가분에게 제대로 배워볼까요? 양치질 하시는 방법으로는 회전법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회전법은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전하듯이 손목을 이용해서 회전하듯이 칫솔로 입안을 구석구석 원을 그리듯이 닦으면 되는데요. 바스법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홈에 칫솔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약한 압력을 가해서 약간 진동을 주시듯이 떨듯이 닦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치주 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께 적합하답니다. 치석과 치태를 관리하지 못하면 잇몸병을 유발하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대로 관리를 하시면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면역력을 키웁시다. 파이팅! 야,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건우 기자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박정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응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대로 고정 가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건우 기자 보고 있으세요? 자,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서 기자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30년 만에 은퇴하는 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서민의 발로 불리며 특히 이 소상공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차가 있었는데요. 뭔지 대충 눈치채셨나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1991년에 처음 출시된 D 모델인데요. 네.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서 경차 혜택을 받는 상용차였죠. 이 기존의 승합차보다 작은 몸집이지만 넓은 적재 공간과 뛰어난 연비를 갖추고 있어서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이 차량 알죠? 작은 차, 큰 느낌, 큰 기쁨, 뭐 이런 광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D 모델의 형제차로 불리는 바로 L 모델입니다. 이 트럭이지만 법적으로는 경차로 분류되며 1991년 출시된 이후 서민의 든든한 살림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두 차량 모델의 30년간 누적 판매 대수는 약 45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들이 계속 판매되기에는 이 현실적인 장벽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에 나온 차량이라 제조사가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었고요. 또한 갈수록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 제조사 측에서는 단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단종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되곤 했었죠. 네, 지금까지 수차례 단종 결정이 내려져 왔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번번이 부딪히며 수명을 연장해 왔고요. 그러던 지난해 3월 결국 두 자동차의 단종이 모두 결정됐고 재고까지 모두 소진되면서 이제 L 모델과 D 모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두 차량 모두 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됐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대체할 차가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은 시름은 좀 크죠.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였던 만큼 그 뒤를 대체할 차량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경차이면서 적재 공간이 넓고 또 가격도 저렴한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차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깨고 2022년에는 기존에 있던 좌석을 아예 드러내서 적재 공간을 넓히고 하는 상식 파괴형 경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차들이 과연 이 경상용차 시장에서 빈자리를 꿰찰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동반자라는 왕좌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네. 그 후보군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출시된 1인승 차량 R모델의 벤입니다. 이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국내 승상용 모델 중에 1인승으로 인증받은 모델은 처음인데요. 이 차량의 가장 특이한 점은 동승석 시트를 과감하게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 동승석 쪽에 발판이 위치하던 공간에도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재 공간을 적용했고요. 이 최대 화물 적재 용량을 1628리터로 확대했습니다. 이 현존하는 경차 벤 모델 중에서는 최대의 공간성을 구현한 겁니다. 그 사실 벤 하면 우리는 그 연예인 타는 차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나 짐 같은 거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차.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특이해요. 네. 맞아. 조수석이 없는 1인용 벤. 그렇죠. 굉장히 새롭게 생긴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수석이 사라진 자리에 그 밑에 발판에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바닥의 최대 길이가 1.913m로 확보가 되었고요. 성인 한 명이 큰 불편함 없이 누울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이 또한 최대 적재 가능 무게는 315kg으로 기존보다 26%가량 향상돼 높은 적재 효율성을 확보했는데요. 낚싯대나 스키, 스노보드 같이 기존의 경차에는 싣기 어려웠던 이 부피가 크고 긴 물품들도 적재할 수 있게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 사업자 외에도 홀로 여행을 다니는 이 나홀로 나들이족의 수요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 차 그 넓으니까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딱 보면서 이 차박족들한테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캠핑하기도 최고고. 네. 그리고 물건 많이 실어 나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수석이 통째로 네. 사라졌잖아요. 훨씬 물건도 편하게 실을 수 있고 넣고 빼기도 쉬워졌을 것 같아요. 조수석이 없는 1인승 벤 모델. 어떤 소비자에게 또 유용할까요? 이 부분은 발발은 제가, 아니, 네. 이빨은 제가 해봤습니다. 먼저 차량은 적재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류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 배송이나 단거리 물류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소규모 이사를 위한 카셔링이나 출장 서비스 같이 상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캠핑이나 차박 같은 다양한 레저 활동을 좋아하는 층에서도 열띤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인 에어매트 같은 캠핑용품의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죠. 네. 새로운 벤 모델이 또 하나 출시됐다면서요. 네, 앞서 D모델과 L모델이 형제차로 불렸듯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도 앞서 소개한 차와 형제로 불릴 것 같은데요. 이 바로 H사의 경영 SUV C모델의 벤입니다. 아, 요거 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의 차라고 대통령도 샀다 뭐 이런 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기억나요. C모델은 네네. 지난해 H사에서 19년 만에 출시한 경차로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출시했던 모델에서 뒷좌석을 모두 드러내고 이 짐을 싣는 공간으로 넓힌 벤형이 출시됐습니다. 총 940리터의 적재 용량을 구현했고요. 기존의 C모델이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과 안전 그리고 편의사항을 그대로 계승해서 높은 공간 넓다, 활용성을 넓다. 갖춘 것이 네네. 바로 특징입니다. 네, 앞서 본 차량과 달리 이 차량은 2인용이고요. 이 물류 운송이나 이동식 스토어,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라는 게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해결이 됐을까요? 네, 앞서 단종된 차량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완을 했고요. 이 가볍지만 강한 초고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핫스탬핑 기술을 차체에 골고루 적용하여서 충돌 시에 이 차체 변형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지능형 안전기술 그것도 있지 않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하죠. 이 주행 중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를 울리고 자동으로 브레이커를 제어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자동차가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그리고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차로 중앙으로 달리도록 돕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적용됐습니다. 오, 이거 지능형 옵션 이거는 꼭 없으면 돈 내 손에도 넣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경차에 기본으로 적용됐다는 게 이거 놀라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기능 외에도 이 운전자의 주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고 주의 수준이 떨어지면 경고를 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과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첨단 기술도 기본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처럼 안전성과 편의성이 모두 보장된 경차들이 앞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해 다양한 입맛의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30년 동안 써온 경상용차가 단종이 돼서 아쉬웠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가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어머니 실수 때문에 이거 생겼어요. 와, 나 어머니 실수 때문에 동생이 생겼어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빚이 생겼어요. 있을 수 있겠네. 빚? 빚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유출됐습니까? 어머니 실수 때문에 네, 10억. 너무 많아. 생겼어요. 10억이나? 자, 이 사연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사채업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채업자. 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에 우리 가족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애들 앞으로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수야, 아버지 사업이 홀딱 망한 거 알고 있지? 갚아야 할 빚이 자그마치 10억이더라. 10억이요? 그럼 내가 아빠 대신 10억을 갚아야 돼?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상속폭이라는 게 있댄다. 네가 상속 안 받겠다고 하면 아버지 빚을 안 갚아도 돼. 아유, 다행이다. 하마터면 10억을 빚을 갚을 뻔했네. 그래. 엄마,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응, 그래.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조금만 빼서 그 아버지 장례식 비용에 보태서 쓰자. 그래요, 네 엄마. 그렇게 아들은 상속 포기를 결정했고요. 저는 남편의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해서 남편의 장례식 비용에 쓰고 남은 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네가 정순이야? 예,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대사하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어. 딱 봐도 사채업자 아니야. 정수야, 너희 아버지가 못 갚은 빚이 있어요. 네가 좀 갚아야 되겠다. 아이고 웃기시네. 얘가 왜 아버지 빚을 갚아요? 맞아요. 저 상속 포기했거든요. 그럼. 야, 너희 아버지 장례식 비용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했지. 그럼 상속 포기를 못해. 너 그것도 모르니, 너네?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가 나 상속 포기 못한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네가 10억 빚을 다 갚아야 된다고? 아유, 미안해서 어쩌냐. 엄마, 이게 남편이 남긴 돈으로 남편 장례식 비용을 냈을 뿐인데 내 아들이 상속 포기를 못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저와 아들이 10억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겁니까? 누가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썼어. 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안타깝네요.
네, 사소한 실수 때문에 막대한 빚을 물려받게 된 한 아들의 사연입니다. 이 아들 A씨에겐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 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 원의 세금 체납과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상황인 겁니다. 자칫하면 아버지 10억 빚을 아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상속 포기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A씨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에게서는 상속을 포기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에 있는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비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결국 아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 10억 원을 꼼짝없이 떠안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조금 꺼내 썼어요. 근데 그게 상속 포기한 거에 동의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상속 포기는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시는데 오늘 이제들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방송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깜빡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상속 포기를 한다고 안심을 했는데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장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예금 카드, 현금 카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돈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인출하는 순간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빚을 다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는 이제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 가져갈 때 좋지만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고인의 재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포기하면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처분하거나 쓰면은 상속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예금, 주식 다 포함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어머니가 꺼내서 쓴 그 500만 원 때문에 10억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야, 이 아들 정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들 A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것을 정리하는 마음에 계좌에서 돈을 꺼낸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본인이 그거 살짝 꺼내 쓴 것 때문에 아들이 자칫하면 10억 빚을 떠안게 된 건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던 것 같거든요. 이러면도 상속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일단 이렇게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승인을 한번 하면요. 이걸 취소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때문에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제한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요. 또 단순 승인한 것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 채무가 이 재산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 없이 이걸 몰랐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요. 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받은 재산의 범위만큼만 이제 빚도 상속을 받아서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한적인 구제의 길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개인적인 유용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인 돌아가시고 나면 황망하잖아요. 네네.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 장례비나 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 그냥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꺼내서 일단 결제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절차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원칙적으로 보면 다 상속재산 처분 행위고요. 상속 그대로 받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의 간주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나중에 물론 이제 용처라든가 사용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입증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절차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재산 쓰실 때는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게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당신 그 아버지 장례식에 쓴 거잖아요. 그럼 구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이 장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유족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고인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이거 장례비만 쓴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입증도 해야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례비가 정말 필요하면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부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건 괜찮아요. 네. 절대로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채권자와 이게 또 소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 통장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되지만 이 고인의 재산을 일부 쓰면은 상속에 동의가 된다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틀은 분들은 모를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또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 돼요. 그래, 아우 잘했어. 아니 그런가 하면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고의나 재산을 함부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게 된 한 남매의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남매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한 통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경운기가 있었는데 이 경운기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가족들은 아버지의 경운기를 팔아서 다른 빚을 갚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던 경운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애물단지였는데 내가 그걸 사겠어.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작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죠. 그리고 팔아야지. 이거 돈을 팔아가지고 딴 데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는데 보태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니까 이건 되지 않나요? 그러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접수만 한 다음에는 내가 이걸 처분해야 된다. 안 됩니다. 접수한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수리가 돼서 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만약에 그 고인의 유품 같은 거를 팔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통장에 손을 대면 역시 또 상속 포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을 보여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하고 싶다. 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면 그렇죠. 이게 맞아요. 가정법원에서 처리가 될 때까지 정말 가만히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정법원 심판까지 거쳤어.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까지 다 결정이 났어. 그때 아버지가 남긴 경운기 팔면 그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어렵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상속 포기라는 것은요. 네. 상속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포기한 사람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상속 재산 포기 효력이 발생한 뒤에 경운기 처분했다. 이러면은 자칫 횡령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자로서 뭐 빚을 갚든 뭐 한정 승인을 하든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속인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했을 때. 다 포기해서 남은 상속인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는 이 상속 채권자, 수증자, 특별 연고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재산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 이 남은 재산은 국가에 다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자도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 받는 거 못지않게 포기하는 것도 또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진짜 저 장혜인 씨 말 맞다나 아무것도 건드리면 고인의 재산 아무것도 건드리면 네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자, 두 번째 다음 사연. 거. 네. 지인이 준 번호가 요 땡땡원 복권에 당첨, 얼마 복권에 당첨. 이 꽤 큰 금액일 것 같아요. 복권이 요즘 얼마냐? 한 30억 정도 되나? 30억. 저는 좀 더 올려, 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40억. 더 올라가. 50억. 더 올라가. 100억? 뜯어, 그냥 뜯어. 얼마인지 볼까요? 90억. 와, 자, 이 대박.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좋겠다. 지인 역할은 제가 하고요. 억세게 운 좋은 당첨자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면 네. 됩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구!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고 소위 촉이 좋다고 하죠. 제 주변에는 촉이 좋은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쪽집게처럼 앞니를 잘 맞추곤 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말입니다. 느낌 온다. feel. feel. I can feel. 느낌 와. 왜? 그분 오셨어? 뭔데? 네가 무릎을 꿇고 있어. 네 아내가 혼을 내고 있어. 왜 나를?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오늘 아내한테 크게 깨지겠다. 아이 뭐냐? 너 맨날 안 좋은 일만 예상하고 좀 좋은 일은 없냐? 느낌 온다. 오냐? I can feel. 내가 한 번만 말한다. 잘 받아 적어. 369, 13, 16, 19. 뭐야 이거? 끝났어. 뭐야 이거? 한 번밖에 얘기 안 해. 복권번호야? 이상한데 근데 369 게임도 아니고? 야, 너 나 못 믿냐? 이번 주 당첨 번호니까 무조건 2번으로 찍어.
느낌 왔어. 긴가민가한 심정으로 복권을 산 저는 다음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번호가 369, 13, 16, 16, 무려 1등! 90억 원에 당첨된 겁니다. 전 고마운 마음에 당장 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야! 야, 너 어저께 알려준 번호 있잖아. 이거 그래. 복권 1등 맞았다. 고마워. 진짜 당첨됐다고? 그래. 야, 네 말만 안 믿고 내가 그냥 다 찍었잖아. 내가 1등으로 기념으로 이제 한턱 쏠게. 범인을 잡아도 잘했다고 보상금을 주는데 그냥 한턱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나한테도 일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야, 갑자기 왜 그래? 당첨되면 얼마 주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야,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면 지켜야 할 도리인 거지, 도리.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5등이나 당첨됐겠냐, 꽝이었지. 얼른 내 목 줘! 에이. 지인이 알려준 번호 덕분에 복권에 당첨된 건 고마운데 지인에게도 제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 겁니까? 설마 제 90억 당첨금의 절반을 뚝 떼서 줘야 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썼잖아. 지난주에 굉장히 아니야.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네, 알려줬잖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한 사람이 같은 회차 복권 1등에 5게임 연속으로 해서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대박이야. 이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한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 수동 게임으로 5건이 경기 동두천시 소재의 한 판매점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이 당첨자가 동인이라면 당첨금은 총 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마치 당첨 번호를 미리 알기라도 한 듯 5번 중복 응모한 당첨자가 누군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 보통 5장 사면 당첨될 확률 높이려고 막 그렇지. 번호 다르게 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 확실히 꽂혀야지, 이거.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그 이래서 번호를 꼭 당첨 번호인 것처럼 그러게. 그렇게 똑같이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마침 온라인에서는 총 9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는 복권의 인증 사진까지 올라왔는데요. 대박이다. 이 1등 당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로또 해차와 QR코드, 당첨 번호가 기재된 똑같아. 복권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조작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용지에 QR코드를 찍어보니 축하합니다. 90억 5천여만 원 당첨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기분 좋겠다. 사진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아니, 당연히 조작된 사진이 아닐까 했는데 QR코드는 또 진짜였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진위 확인이 됐는데요. 이 90억 원 복권 인증 사진은 진짜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복권의 수탁 사업자가 한 매체를 통해 1등에 당첨된 티켓이 맞다고 말을 했고요. 이 복권 당첨금은 3억 원 이상일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복권의 당첨금은 60억 6천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을 다 내고도 60억 6천만 아유 원. 부럽다. 무슨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 정말 반전이 있었던 게요. 숨겨진 조력자가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당첨 용지를 온라인에 올렸던 당첨자는요, 커뮤니티를 통해 지인에게 받은 메시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복권 당첨일 하루 전날 지인이 1등 당첨번호 6개를 정확히 점지해주는 대화 내용을 썼습니다. 뭐 카톡 봐. 이 당첨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후 지인이 알려준 번호로 응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메시지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90억 원 당첨 뒤에는 놀라운 조력자가 한 명 숨어 있습니다. 야, 당첨일 전에 딱 6자리 딱 찍어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래에서 왔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저 메시지의 진위는 아직 가려지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도 그 조력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누리꾼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네,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러움을 감추지 그렇죠. 못했습니다. 네. 무슨 나도. 복을 타고 나면 90억 복권에 당첨되나요? 라는 분도 있었고, 혹시 지인이 미래에서 왔나요? 나도 당첨번호 알려주는 지인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 지인에게도 일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이 번호를 점지해준 사람에게도 당첨금의 권리 일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번호가 쪽지기처럼 1등에 당첨이 돼서 내가 세금 다 떼고 60억 받았다. 야, 이거 알려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법과 관련해서. 자, 이런 사건 옛날 사건인데
다방에서 이제 손님이 다방에서 손님이 이제 그 막 이제 종업원들하고 다방 주인하고 이제 막 담소를 나누다가 종업원한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와라 이렇게 이제 주문한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복권을 딱 사왔는데 4천만 원에 당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종업원에게 수고했다고 한 팁 10만 원 정도만 준 겁니다. 그 종업원이 화가 나서 소송을 했거든요. 이때 법원에서는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묵시적으로 나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이제 간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번호를 알려준 지인이 그거 좀 당첨되면 나한테 나누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나눠야 되고 그냥 호의로 그냥 당신이 다 가져 이렇게 해석이 되면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복권 번호 알려준 상대가 그거 나누자라고 안 하면 그냥 안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나누어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했다고 하면 이 복권 번호를 알려준 그 지인은요, 이 분배 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몫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법은 이렇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 당첨금을 분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시효환송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론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민법상 약정금 청구 채권의 일반 소멸 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당첨금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통 복권 이렇게 사면 그러잖아요. 나 1등 당첨되면 예인이 1억 준다. 나 정수 스포츠카 쏜다. 이러고 복권 샀어. 1등 됐어. 근데 모른 척해. 누구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 진짜 복권 스포츠카 사줘야 되고 진짜 저한테 1억 예인한테 1억 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상상만 했던 일, 정말 너무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 있어요. 2019년도에 어떤 사건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사가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같이 고생한 팀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복권을 한 장씩 사서 이렇게 쭉 돌린 겁니다. 그중에 1등이 나왔어요. 신입사원이 1등 신입사원이 23억 원에 당첨이 된 겁니다. 대박이다. 이 신입사원이요, 그 팀장님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제가 외제차인데 사드릴게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로 사줬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신입사원이 잠적했다. 회사 그만두고 외국으로 떴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이 신입사원 착해요. 진짜 자기 동료들한테 한 약속 다 지켰다고 하고요. 대박. 성실하게, 저도 이런 신입사원 있는 회사 다니고 싶네요.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속 지켰으면 이 사람이 이제 상사죠. 그래야 돼. 이 사람이 상사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 지키면, 근데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입사원이요. 꼭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이걸? 우리 요즘에 이제 대선 기간 아닙니까? 후보들이 막 공약 남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말로 한 건데 왜 지켜야 돼? 말로 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서면으로 한 계약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복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제 복권 개를 한 거예요. 매주 10,000원씩 내고 있어요. 당첨이 되면은 그걸 나누자고 했는데 나누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구두 계약도 약속이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럼요.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술김에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복권 당첨되면 줄게. 이런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만 봤을 때는 누군가 복권 번호를 내가 알려준다 그러고 내가 쪽집게야 뭐 이러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예측, 빅데이터 전문 분석 등 다양한 말로 포장해 복권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이른바 복권 번호 추천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와 관련된 상담이 총 2,20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기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약 90만 원 정도의 높은 가입비를 내더라도 그 흔한 5등조차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즐비하고요. 실제로 1년 안에 뭐 2등 이상 못하면 전액 환불 이런 말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2등 이상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 이러면 설령 2등이 안 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니까 혹해지잖아요. 근데 실제 진짜 2등 안 됐어. 2등 이상 안 됐어. 그러면
돈 돌려주나요? 어떻게? 저는 근데 이런 업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첨번호 예상하면 자기가 사지 왜 사람들한테 알려줍니까? 그래, 이럴 그거 수가 맞네, 이럴 수가 맞네. 알아야 되잖아요. 수시로 이재명 봤는데 선생 똑똑하시다. 자 회원비를 1억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복권 당첨번호 알려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 근데 1등은커녕 2등, 3등에서 당첨이 안 된 거예요. 맞아. 나중에 환불도 안 돼가지고 이 피해자가 고소를 했거든요. 네. 사기죄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억울하다. 나는 맞출 수 있었다. 네.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피고인한테 이번 주 복권번호 맞춰주세요. 그럼 풀어줄게요. 그래서 못 맞췄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복권이라는 건 우연성이 있잖아요. 맞출 맞아. 수가 없다.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로 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건 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예측이 안 된대요. 이게 그 당첨번호 분석해가지고 뭐 통계 내서 예측해준다. 그러면서 뭐 수십만 원 아까 나온 것처럼 현혹되면 안 돼. 네, 가입비 받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근데 202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무속인들도 이런 당첨 사기 이런 걸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보인다. 보인다. 너 뒤에 당첨번호 보인다 하면서 잠깐 보인다.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통장 잔고 영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잔고 돈을 나한테 다 맡겨놓으면 당첨되게 해주겠다. 번호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수천만 원 가로챘는데 잡고 보니까요. 이 사람 피해자가 5명 정도 더 있었고 피해 금액이 무려 2억 6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 결국 징역 3년 선고를 받았고요. 3억 2천만 원 배상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왜 속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미국 드라마 요즘에 유행한 게 안나 만들기라 드라마가 있어요. 알아요. 안나 만들기. 거기 보면은 이제 실화 사기꾼을 바탕으로 만든 그 드라마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안나를 건너서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근데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사기를 통해서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첨번호 알려준다고 뭐 미끼로 뭐 돈 달라 이거 다 사기니까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사기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시간 지나서 꼭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뭐에 씌웠나 보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벼락을 맞아서 사망할 확률이 428만 분의 1인데요. 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이런 게임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받은 복권이 하나 있는데 아직 내가 못 맞춰봤는데. 근데 말해주세요. 나눠준다고. 끝나고 가서 맞춰봐야 돼. 저 1억 주세요, 1억.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딸내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네, 이번엔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하고는 일찍 사별을 하고 딸과 아들 키우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뜻하지 않게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딸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 5분 거리에 집을 얻었어요. 지금도 매일 장도 같이 보고 딸한테 용돈 받으면서 손주도 같이 봐주고 있어요. 소일거리도 없고 심심한데 저로서는 좋죠.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왜 외손주만 봐주시고 친손주는 안 챙겨주세요? 서운해요. 이러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건 제가 할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지들끼리 외식 간다 여행 간다 하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있을 때만 간간히 오면서 지들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니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아픈 몸으로 둘째를 낳았거든요. 너무 안쓰럽고 딸이 결혼할 때 제가 해준 것도 없어서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차를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며느리가 서운하다고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신우이는 아들을 낳아서 차까지 사주고 저는 딸을 낳아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냐며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첫애 낳았을 때도 없는 돈에 200만 원이나 붙여줬어요.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은 저한테 틈틈이 용돈도 보내주고 밑반찬도 해보내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착한 딸이네.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 바라는 것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내 앞에 아파서 낳은 딸이랑 남의 집 자식 며느리가 같겠어요? 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아이고. 시어머니 이제 딸한테만 잘해주니까 그래, 서운하다. 그러면 되겠네. 그런 고민이에요. 보통은 이제 시어머니들이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 사연은 받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딸처럼 대접받기를 좀 원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며느리가 발을 뻗을 만한 시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저는 왜 차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참 이 가족은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또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우리가 이런 사연을 들으면 야 세월이 옛날 같지 않구나. 옛날에는 뭐 3일 삶은 호박이 2도 안 들어갈 소리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 이제 고부관계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더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며느리가 신우한테 좀 자격지심이 있거나 질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자격지심이라고 보여지죠, 사실상. 그런데 가만 또 안쪽을 살펴보면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과거하고는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며느리도 자식이다. 또 사위도 자식이다.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정말 자식처럼 잘하는 이 며느리에게 못할 게 전혀 없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하는 건 자식처럼 대해주길 원하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딸에게, 곧 며느리에게도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많지만 동시에 요새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엄마라고 부를래요. 이런 며느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고부 갈등, 곧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요청이 많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관심 부분 중에서 경제적인 관심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 물론 이제 돈 많이 주시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공평의 문제예요. 똑같은 자식이라고 본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딸에게 주는 차 한 대하고 며느리에게 주는 200만 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섭섭함도 있지만 이건 며느리와 딸의 관계라기보다 같은 자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돈의 부분 플러스 공정의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왜 신우한테만 차 사주세요? 시모에게 딸 대접 바라는 며느리입니다. 솔루션. 눈치도 능력. 눈치력을 기르자. 눈치력은 사전에 찾아봐도 없는 말인데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눈치를 보는 힘이라고 하는 건데 상황을 읽는 상황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 시어머니께서 한 잘못이 하나 있다면 눈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길래 왜 딸 자식에게 차 사준 걸 왜 들키셨어요. 그 얘기를 사실 며느리가 들을 때 아유 그래 뭐 딸이니까 또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하나는 차량 또 하나는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자식, 곧 손주를 같이 본 상황에서 생겨난 이 비교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나는 홀대당하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지금 빠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들이에요. 아마도 아들에게 뭔가 번듯한 걸 해주신 상태에서
딸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상황이 다른데 아들에게 뭘 줬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오히려 아들도 함께 살고 있는 나에게는 홀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 차. 종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차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홀대의 상징으로 앞으로 차량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식 낳았을 때 200만 원 해주신 거 이것도 감사하긴 해요.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자식 낳았을 때는 차를 해줬으니까 차하고 200만 원 진짜 이 온도 차가 여기 냉수고 온수고 차이가 나. 근데 그걸 들켜버렸잖아요, 또. 몰랐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 11계명이 있는데 그게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 좋은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 노릇이 쉽지 않은데 최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요 공정의 시선에서 아래쪽 세대, 곧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어른 노릇의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며느리가 조금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내 배 아파서 난 딸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내고 그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린 옛날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귀하게 커서 그렇고 너는 특별해라는 책을 다들 보며 성장해서 그런지 근데 다만 분명한 건 딸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우리 며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도 힘들다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친정엄마하고 내 시어머니가 같진 않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역지사지하시면 적어도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로 고부 갈등이 생기기까지 아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 중간 역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게끔 뭔가 일을 잘 끌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들은 어디서 막걸리 먹고 있었나? 어디서?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가끔 아들이나 남편이 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끼들 바에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낫다. 저러지도 못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인처나 그 강대국 사이에서 다자외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맞아. 실제 이렇게 요새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언권이 워낙에 집안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유약하거나 사이에서 모든 사람의 평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이 아들의 역할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망가고 싶은 게 1순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마음 위로를 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찾고 그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강하다. 그럴 때는 약자 편에 서주고 그 약자는 아마도 며느리일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집중하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누가 너는 어디 편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쪽 편이에요. 그냥 여기다 저기다 얘기하지 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는 그냥 그쪽 그쪽 편이요. 지혜네요. 정답이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시모와 며느리의 당연은 다르다. 당연?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며느리가 딸만큼 하지 않잖아요. 또 딸이 사실 잘하잖아요. 그리고 딸은 딸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더군다나 딸은 여기 시점에 몸이 약하대요. 근데 자식은 다 몸이 약한 것 같이 보이고 며느리는 다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이렇게 그 시가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덜한 자에게 덜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더 잘하는 자식에게 더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이상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함수가 1대1이면 그게 맞는 건데 사랑은 늘 비효율적이고요. 관계라는 건 어디서 변수가 생길지 알지 못하는 게 이 관계라서 사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당연은 딸이기도 하고 몸도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하잖아. 그러니 당연히 딸에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며느리의 당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며느리의 당연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친손주, 외손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왜냐? 나는 친손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딸은 외손주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 전통적 가족 개념 안에서 친손주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친손주를 낳은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역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과 또 내 며느리가 생각하는 당연은 그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이 며느리가 가장 발끈했던 건 뭐냐? 이 당연한 상황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일종의 대접이 어그러지고 나는 도리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1차적으로 하나, 친손주에 대한 이 당연의 개념에서 하나, 두 번째, 내가 받는 차별에서 하나,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차이가 나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친손주, 외손주 그 문제도 그렇고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심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뭔가 더 큰 애정을 쏟아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딸이 대세잖아요. 손녀도 좋고 손자도 좋지만 낳기만 해라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에 대한 사랑이 워낙에 커진 시점에 손녀에 대한 관심도 워낙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손녀를 낳는데 이쪽은 손자를 낳고요. 근데 또 우리 애는 또 안 봐줘. 그쪽은 또 차까지 사줬어. 그럼 속상함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분명한 건 며느리 시선에서 한번 보시면 며느리를 대하거나 며느리를 다루고 그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시선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해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게 그거예요. 며느리가 낳은 아이하고 내 딸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하고 이 친밀감이 다르기 때문에 친손주보다 외손주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친손주한테 떡이 하나 더 가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 쓸데없는 일이 외손주한테 잘해주는 일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생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다른데 제가 들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쪽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 주변은 안 그래도 외손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그쪽 어느 동네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이쪽이 이제 옛날 사람. 그래, 요즘은 달라졌어. 요즘 사람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걸 생물학, 또 특별히 의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전자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외손주, 할머니는 외손주에게 훨씬 더 많은 유전자가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 더 끌리는 이유는 유전적인 집합도가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친손주가 우리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할 손주는 나에게 잘하는 손주, 이게 가장 좋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축하해주고 충분히 기뻐해줘야 된다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무엇보다 안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바깥으로는 공정하게 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어머니도 저는 노력을 분명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차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며느리 아이 낳았다고 200만 원이나 붙여주셨잖아요. 요즘은 며느리한테 뭐 산후조리원비도 수백만 원 하는데 그 돈 내주는 시댁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며느리가 아이 낳았다고 뭐 수백만 원짜리 뭐 해줘라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안 해주면 또 서운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시댁에서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렇죠. 많을수록 감사하고 많을수록 기쁘겠지만 우리가 또 집집마다 또 형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준다면 그거는 섭섭할 수밖에 없고 요새는 아이가 하나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데서 차이가 나면 이 섭섭한 마음이 거의 평생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평하게 하시되 더 중요한 건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축하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이런 말로 함께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끊임없이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게 어쩌면 두고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추억을 곱씹는 과정이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성이냐라고 하는 물리적 요소보다 훨씬 더 반복적으로 그 생명을 축하하고 그 노고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성이라고 볼 겁니다. 아유, 자식 며느리고 내 딸인데 다 주고 싶죠. 그럼요. 다 주고 나면 내가 굶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자, 세 번째 솔루션. 며느리와의 관계법을 개발하라. 며느리와의 관계법. 요새 며느리들은 참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하고요. 또 요새 시어머니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또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관계법엔 핵심 사항이 여러 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우리가 첫 번째 솔루션에서 눈치력 얘기 잠깐 나왔죠. 이게 뭐냐? 눈치를 잘 보란 얘기도 있고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세 번째 이 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비밀이 있고 또 가족의 비밀을 가능하면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어느 만큼 보여줬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200만 원이다, 차다, 눈에 확 들이나잖아요. 그럴 때 가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섭섭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동일하게 선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신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몰래 주시면 그래, 됩니다. 몰래. 그래서 꼭 말씀드리긴 어머니 저에게도 몰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시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섭섭함을 넘어서 앞으로 나와 내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방식에 있어서 가시적인 부분은 반드시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 이게 먼저일 겁니다. 네, 뭐 대놓고 주는 선물은 비슷하게 공평하게 주고 더 챙겨주고 싶으면 뒤에서 몰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듣고 보니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로 산다는 게 참 피곤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며느리 눈치 봐야 돼. 며느리의 마음을 읽어야 돋보기 끼고 봐야 되는 건지 참 그 마음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감정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해요. 왜냐하면 나를 차별하나? 혹은 얘는 왜 이러니?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집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이 시어머니가 되게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도 챙겨주려고 하고 또 딸하고 물론 더 잘 지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나 혹은 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가볍게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대신에 이 며느리를 한번 보세요.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뻔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집 구조를 가만히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좀 순진한 며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은 철이 조금 덜 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 부부가 아니죠. 네. 이 고부가 가지고 있는 첨예함 혹은 이 갈등의 소지를 벗어나서 시선을 좀 바꾸시면 이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할까? 또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경우 이 며느리와 함께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딸에게 주는 서비스를 며느리에게는 야, 나 아주 힘들어 죽겠다.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쟤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나의 조언자로, 상담자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괜찮네요, 드는 게 그것도. 엄살을 좀 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가 아니라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딸과 함께하는 게 힘든데 나한테는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너고 너다. 나도 그렇죠.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이런 일종의 액션을 취하실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액션이 힘들어요. 아유, 액션 배우가 돼야 되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련의 평화를 위한 일종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긴 생애를 두고 나와 함께 잘 지내야 되는 사람과 있을 때 이 정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엄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투자이고 여기서 제가 볼 땐 우리 어머니께서 평화 유지군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건데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만 쏠랑 가서 필요한 것만 싹 빼고 이러면 얄밉죠. 딸은 안 그래도 딸이 이쁜데 용돈 틈틈이 보내줘, 반찬까지 해줘 이러면 딸이 너무 예쁘죠. 그쵸. 근데 며느리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니 하고 연락하고 자기 뭐 싫어하는 것들은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시어머니가 따끔하게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좋은 말로 마음이 상하는 거고요. 나쁜 말로는 삐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약간은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얘네들을 내칠 수는 없고 맞아요. 치사한 줄 알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나쁘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손이 가는 거고요. 나에게 대충 하는 사람들에겐 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함께할 때 짬짬이 올 때는 주로 입으로 많이 때우셔도 괜찮습니다. 립 서비스 충분히 해주세요. 너 잘 지내고 있니? 너 어떻게 지내니? 아유, 난 너라면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기꺼이 해주시면 되고요. 딸에게는 립 서비스도 함께 하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팎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다만 이 조율 과정에 들키지 않는 것. 맞아요. 이
그 그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요 균형점을 찾아가실 때 들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얘기 하시면 어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솔루션이 어디 있냐 하시겠지만 삶이라는 게 때로는 원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수가 있다면 또 꼼수도 있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네. 바로 주말 같아요. 내일 또 휴일이고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내일 휴일이 아닙니다. 내일 행복한 아침 방송 역시나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